오늘 이제 프론트 백엔드 개발자가 AI 회사에서 뭐 해요? 라는 주제로 업스테이지 토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벌써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업스테이지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4분을 모시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저희 업스테이지에서 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이렇게 약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어떤 커리어를 가져가야 하는 건지, 뭐 AI 회사에서 일하는 건 어떤지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마구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에 이제 저희 슬리도 링크를 남겨드렸는데요. 질문이 있으시면은 여기에 슬리도 링크를 통해서 이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8시에 사실 또 딱 맞춰서 이제 시작을 할까 말까도 했지만 이미 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기에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니까 바로 저희 세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션으로는 저희 회사의 멋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이신 준엽님께서 네, 안녕하세요. 업스테이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첫 번째 세션 발표를 맡게 된 유진엽이라고 하고요. 오늘 잠시만요. 네, 제가 화면이 잘 안 보여가지고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업스테이지 AI 팩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나연님이 슬리도로 링크를 주셨을 텐데 거기로 많은 질문 부탁드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시작을 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업스테이지가 어떤 회사인지 좀 궁금한데요. 제 주변의 엔지니어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이제 업스테이지는 AI 회사가 아니냐. 또 이제 오해가 있는 게 이제 AI 연구자가 아닌 이제 개발자는 이제 회사에 채용을 하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건 일반적으로 이제 AI 회사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 AI 회사에서는 이제 개발자가 이제 AI 엔지니어에 비해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주니어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성장이 중요한데, 이제 개발자 성장을 위한 도전적인 과제가 AI 회사에는 잘 없지 않냐라는 이제 이런 오해들을 제가 평소에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 발표를 통해서 부디 이제 이런 오해들이 불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표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이제 AI 기술이 실제 서비스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걸 이제 소개드린 이유가 저희 업스테이지의 핵심 제품인 이제 AI 팩이라는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기 위해서 요 과정을 소개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AI 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 뒤에 저희 AI 팩을 만들고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요거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막을 혹시 제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막을 보이면 밑에가 좀 가려질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선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부를 나와서 이제 인공지능 연구실 석사를 거쳐가지고 NC소프트 AI 센터에서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클로버 AI OCR 팀 기술 리더 겸 이제 ML 엔지니어로 근무를 했었고, 이제 큰 회사를 잘 다니다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제 창업을 해서 나와서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업스테이지에서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겸 프로젝트 매니저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선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저희는 업스테이지라는 회사고요. 저희의 슬로건이라고 하면 이제 Making AI Beneficial인데요. Making AI Beneficial을 해석을 해드리면은 결국에 이제 AI 기술로 사람들을 좀 이롭게 하자라는 이제 좀 거창한 의미가 될 것 같고,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AI 기술의 혜택을 좀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저희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저희는 이제 실험실 속 AI 기술을 좀 세상에 이제 배달을 해서 실제로 쓰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스테이지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풀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텐데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AI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사용 가능한 형태의 AI를 전달하자라는 게 이제 저희가 지금 풀고자 하는 문제인데요. 그러면은 기업들이 왜 AI를 쓰고 싶어 하는지 아마 궁금해 하실 텐데,
아무래도 이제 딥러닝의 파워풀한 성능을 통해서 자사 이제 서비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가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AI 기술이 들어간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측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이제 페이스 디텍션이나 아이덴티피케이션 같은 걸 사용을 해가지고 자사 서비스 이제 품질을 높이는 그런 형태로도 딥러닝이 적용이 되고 있고 넷플릭스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요 컨텐츠를 추천해 주는 데 있어가지고 ML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측 하단에 이제 파파고라는 서비스에서 이제 이게 번역 서비스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가 뭐 영어를 번역을 한다라고 할 때 영어를 직접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촬영을 해가지고 요거 이제 OCR이라는 기술로 이 이미지에 있는 글자들을 읽어가지고 이 글자들이 이제 실제로 번역을 하면은 어떤 의미가 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과 OCR을 합쳐가지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알게 모르게 이미 소프트웨어 제품에 딥러닝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워낙에 성능이 좋다 보니까 IT 기업이 아니더라도 꼭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운용하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이 딥러닝이라는 걸 잘 가져다가 우리 서비스에다 녹이면은 되게 이제 좋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도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제 이런 기업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요렇게 해서 이제 딥러닝을 가져다 쓰고 싶은데 실제로 이제 가져다 쓰려고 하는 기업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왜 이제 AI를 서비스에 적용하기가 힘든지에 대해서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AI 서비스는 요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우측에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이제 서비스는 있으니까 데이터는 되게 많이 쌓여 있는데 요 데이터를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AI 기술은 이제 논문이 많이 공개가 된다라고 하니까 이 논문에 있는 걸 잘 구현을 해가지고 우리 자사 데이터를 이 많은 양의 자사 데이터를 넣으면은 뭔가 멋진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 접근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데이터와 모델이 있으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린 데이터가 있으니까 모델만 어떻게 구현할 만한 이제 ML 엔지니어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ML 서비스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ML 기술, AI 기술이 서비스가 되려면은 일반적으로 요 네 가지 과정을 필수로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1단계는 문제 정의라는 과정입니다. 문제 정의 과정을 보면은 일단 문제 정의도 이제 세 단계로 나눠지게 되는데 문제 정의의 첫 단계는 이제 실생활 형태의 문제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수증에 있는 정보를 인식을 하고 싶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여기서 요구 사항은 영수증에 있는 영수증에 있는 정보들을 인식을 하고 싶다. 이게 이제 실생활 형태의 문제가 될 거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요구 사항과 제약 사항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요구 사항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기서 품목명이랑 뭐 가격이 필요해요. 뭐 이런 식의 요구 사항이 될 수도 있고 제약 사항 같은 경우에는 뭐 GPU 타임으로 0.1초 안에 뭐 이 모든 것들이 처리가 되어야 된다라든지 이런 하드웨어 제약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 사항이랑 제약 사항을 이 단계에서 정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 단계까지 완료가 되면은 이 실생활의 형태의 문제를 ML이 풀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니까 영수증을 인식해 주세요라는 문제를 풀 수 있는 ML 모델은 현재 없기 때문에 영수증을 이제 어떤 형태의 인풋으로 넣을 거고 나오는 건 이제 어떤 형태로 나와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게 이제 3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단계까지가 이제 잘 맞춰지면은 이제 저 ML 프로블럼을 풀기 위한 모델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데이터 수집을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사실 그 앞서 말씀드린 4단계 중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이제 이 두 번째 데이터 수집 단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 단계도 이제 세 단계로 나눠 보면은 이제 첫 단계에서 이제 로우 데이터라는 걸 수집을 하게 되는데 로우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아직 정답이 입력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를 이제 로우 데이터라고 보통 ML에서 부르게 됩니다. 로우 데이터 자체도 수집이 힘든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식하려고 하는 대상이 주민등록증이다. 이러면은 주민등록증 이미지들을 많이 모아야겠죠. 근데 주민등록증은 개인정보니까 많이 모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로우 데이터 수집 단계부터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로우 데이터가 잘 수집이 된 이후에는 정답을 입력을 해야겠죠. 근데 정답을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인력이 동시에 이 작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얼굴 인식 앱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미지상에서 얼굴이 어디에 위치를 하는지를 이제 박스를 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한 이제 툴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이제 많은 시간이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 이제 대량의 이미지를 이제 여러 작업자들한테 중복 없이 이제 할당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이제 작업자들이 작업한 내용들을 다시 이제 서버로 취합을 해서 저장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저장된 데이터셋을 이제 ML 모델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로 이제 다시 또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뭐 그런 과정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요런 어노테이션 툴을 잘 만들면 잘 만들수록 이 데이터가 빠르고 정확하게 모이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떻게든 데이터만 모이면 되지 않겠어라고 생각하고 뭐 가벼운 마음으로 만들었다가는 사실 이제 큰 코 다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어노테이션 툴을 잘 만들면 잘 만들수록 데이터가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모이게 되고, 빠르고 정확하게 모인 데이터가 결국 이제 모델의 성능으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ML 프로젝트의 성패를 또 가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노테이션 툴을 만들게 되면은 바로 어노테이션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어노테이션 가이드라는 걸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어노테이션 가이드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 저희가 데이터를 어노테이션 그 정답 입력하는 걸 이제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정답 입력을 하다 보면은 사실 예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각각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의 일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ML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데이터의 일관성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작업을 하더라도 이제 한 사람이 작업을 한 것처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세세한 형태의 가이드 문서가 작성이 돼야 되고, 그 가이드 문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수집 단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 과정이 상당히 이제 이터레이션도 많고 이제 오래 걸리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과정까지 오면 이제 아주 해피한 상황이 될 텐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데이터가 잘 모였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ML 모델을 만들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단계부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이제 이 전에 1, 2단계가 상당히 길고 중요한 단계라는 거를 이제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 요 단계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역시 세 단계로 나눠보면은 기존에 이제 이런 비슷한 문제를 풀었던 연구들을 이제 리서치를 하고 내재화한 작업을 이제 ML 엔지니어들, 리서처들이 진행을 하게 되고, 그 앞선 단계에서 모였던 이제 실제 이제 저희 서비스 데이터 셋을 가지고 요 연구에 투입을 해보면서 실제로 이제 요 데이터에서 잘 동작을 하는지를 검증을 하고 평가를 하는 작업을 이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옵셔널한 단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모델이 너무 크면은 이제 GPU가 많이 들어가겠죠. GPU가 많이 들어간다는 건 결국 돈이 많이 든다는 거고, 이 기술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모델 차원에서 요거를 이제 줄일 수 있는지, 요것도 이제 연구 주제가 되는데, 요 줄이는 작업도 옵셔널하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이제 실서버 배포인데, 이제 학습이 된 모델을 배포를 해야겠죠. 그 배포하는 과정에서 또 경량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엔비디아에서 나온 솔루션인 텐서알티라든지 이제 이런 인퍼런스 타임의 이제 최적화를 통해서 한 번 더 이제 모델의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이제 GPU를 아낄 수 있는 작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용 코드 수정 작업이 2단계가 되는데, 연구용 코드에는 사실 이제 실제 인퍼런스에는 필요가 없는 많은 이제 코드들이 이제 둘러싸고 있는데, 그 코드들을 걷어내고 이제 대용량 트래픽을 감당을 하는데 이제 적절한 형태의 코드로 이제 포매팅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V1이 배포된 이후에 실제로 이제 모델이 이제 업데이트 됐을 때 이런 수작업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배포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하는 작업까지 마치면은 실제로 이제 AI 기술이 서비스가 되어서 이제 실제 사용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네 단계가 이렇게 시퀀셜하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착착착착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다 보면은 이렇게 요런 식으로 사이클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를 수집하다가 보니까 데이터 요구 사항이 잘못돼 가지고 1단계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데이터 수집을 이제 오래 걸려서 해 가지고 ML 모델을 만들어 봤는데 데이터가 잘못돼 가지고 애써 모은 데이터를 다 날려야 돼서 뭐 데이터 수집 단계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더 최악인 거는 애초에 이제 문제 정의를 잘못해 가지고 ML이 풀기에 너무 어려운 형태로 포매팅이 되었더라면은 데이터도 버리고 뭐 어노테이션도 버리고 모델도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뭐 이제 요런 사이클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AI를 서비스에 적용하기가 힘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은,
사실 이제 요 사이클이 생겨버리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를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과정은 이제 돈도 많이 들고 이제 시간도 많이 들고 요거를 하기 위한 이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요런 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요 시행착오를 견디고 이제 경험을 쌓아가지고 실제로 해낼 수 있는 팀을 내재화하기라는 이제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솔루션이 이제 이미 AI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이제 사스 형태로 요런 AI 기술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많이 해주니까 요거를 가져다 사용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요 밑에 뭐 구글 비전 API라든지 AWS 제공하는 이제 여러 서비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한번 시도를 해본 경우들도 있는데요. 근데 이 사스의 한계점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치명적인 게 이제 데이터 보안인데 이 클라우드 시스템 특성상 이제 요 API를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어쨌든 이제 서비스 데이터가 회사 밖으로 나가가지고 클라우드로 올라가야 된다는 점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뭐 고객의 개인 정보라든지 아니면 금융사의 금융 정보 같은 이제 민감 데이터들은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로 빠져나가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제한적인 커스터마이즈를 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이 90점일 땐 못 쓰는데 99점이 되어야지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런 극한까지 커스터마이즈 하는 거를 사스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 테넌트로 범용적인 모델 위주로 이제 여러 고객사를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고객사 하나에 뭔가 특화된 그런 모델을 지원하는 데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모르는 단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 플레일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단어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데이터 플라이를 설명하기 전에 소프트웨어 2.0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한번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2.0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제 딥러닝으로 작성된 소프트웨어를 뜻하는데 요 말을 가장 처음 썼던 건 이제 안드레 카파티라는 이제 지금 테슬라의 AI 헤드로 있는 유명 연구자가 이제 요 단어를 처음 쓴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요 트윗을 보면은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을 훈련시키는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만든 코드 그러니까 즉 딥러닝으로 학습한 모델이 너보다 코딩을 잘한다 미안하다 뭐 이제 이런 트윗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내포하고 있는 뜻은 어쨌든 소프트웨어 1.0 그러니까 기존의 소프트웨어들보다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2.0이 성능이 좋다라는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은유로 표현을 한 트윗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프트웨어 2.0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2.0이 1.0보다 왜 좋냐 어떤 특장점이 있길래 이제 딥러닝이 소프트웨어 1.0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 이제 데이터 플라이휠이라는 개념인데 상당히 간단한 개념입니다. 서비스에 이제 딥러닝을 적용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소프트웨어 2.0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모델의 성능이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모델의 성능이 좋아지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서비스 품질이 향상이 되니까 더 많은 유저들이 올 거고 더 많은 유저들이 오면은 그로 인해서 발생 데이터들이 더 많아질 테니까 데이터가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될 거고 그 더 많이 발생한 데이터로 또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이런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걸 이제 데이터 플라이 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소프트웨어 1.0에는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거는 이제 사람이 이제 또는 이제 팀이 정교하게 만든 알고리즘으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저가 더 많이 온다고 해가지고 자가 발전처럼 이 서비스의 품질이 자동으로 올라가진 않지만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딥러닝을 쓰기만 하면 데이터 플라이이 형성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점이 가장 핵심인데 일단 요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보라색 글씨로. 요 질문들에 다 yes라고 답변을 할 수 있어야지 사실상 이 서비스에 있는 딥러닝 모델에서 데이터 플라이라는 게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부터 보시면은 유저 데이터가 일단 유저가 많이 오는 건 좋은데 이게 데이터가 쓸 수 있는 형태로 잘 저장이 되고 있는지 그런 인프라가 있는지 일단 요게 만족이 되어야 되고 그럼 데이터가 어찌지 잘 모이고 있다라고 치고 그럼 이 모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모델을 학습시키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데이터에다가 정답을 입력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럼 이 정답 입력할 수 있는 툴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답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 셋을 이용해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ML 엔지니어가 있거나 뭐 또는 그런 플랫폼이 있는지 뭐 요런 조건도 만족이 되어야지 이제 요 고리가 이어지게 되고
세 번째로 이제 좋은 모델이 나온 상황을 가정을 하면은 이 모델을 서비스에 디플로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지, 뭐 혹은 이제 그런 걸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 그 회사에, 그리고 그 전에 이게 진짜로 좋은 모델인지, 이 모델이 적용이 되면은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는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뭔가 기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만족이 되어야지 이제 딥러닝 모델을 서비스 적용을 했을 때 이런 식의 자가 발전 선순환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건 이제 뉴립스에서 나온 논문에서 발췌한 그림인데, 여기서 이제 사실 이제 이건 구글 추천팀에서 썼던 논문인데요. 여기서 이제 실제로 ML 소프트웨어라는 걸 뜯어 보니까 전체 소프트웨어 이제 코드 라인 중에서 실제로 ML 코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저 정도였고, 실제로는 이 ML 코드를 운용하고 뭔가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고 입력하고 배포하고, 요거 이제 유저 데이터를 다시 이제 피드백 형태로 저장을 하고 이제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이 모델이 진짜 좋아졌는지를 판단하고, 이제 이런 형태의 코드들이 사실상 이제 훨씬 많았다라는 거죠. 이제 ML 프로덕트를 열어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지만이 이제 앞에 요 데이터 플라이라는 게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나온 개념이 많이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이제 MLOps라는 개념인데, 이 MLOps라는 거는 결국에 이 ML 모델의 라이프 사이클을 전반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자동화를 하고, 뭐 그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이 있으면 이제 채워주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칭을 해서 MLOps라고 부르는데, 결국에 이제 SaaS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플랫폼까지 함께 제공을 받기는 상당히 이제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제 API 형태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얼굴 인식 API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그 기술 자체는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자사 데이터가 이제 어디에 확보된지는 사실 이제 여기 API에서 관리를 해주는 건 아닐 거고, 자체적으로 그러면은 이 ML 기술을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오퍼레이션 툴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에 이게 없는 상태에서 API를 사용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용이 가능한 형태가 아닐 수가 있다, SaaS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네, 물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저희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의 솔루션은 이제 AI 팩입니다. AI 팩 개념을 이제 거의 다 사실 앞에 문제를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거의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한마디로 이제 운영 가능한 형태의 딥러닝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딥러닝 모델 그 자체만 주는 게 아니라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의 정답을 입력하고, 그리고 학습이 된 모델을 이제 배포를 해가지고 실제 서비스에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인터페이스들을 다 올인원 패키지로 하나로 담아가지고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자라는 게 저희의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실제로 AI 팩에서 제공하는 기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모델을 서빙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서빙된 API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가 이제 사용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 레이크에 적재가 돼야 되고, 적재가 된 데이터에다가 이제 정답을 입력을 해가지고 데이터셋을 만들고, 해당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다시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 우측에 이제 문구를 보시면은 MLOps 팀이 없는 회사에서도 마치 그 해당 기술에 대해서만큼은 MLOps 팀이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저희 제품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마름모에 세 가지 써 있는 이제 키워드가 저희 제품의 핵심 키워드인데, 일단 처음은 커스터마이저블. 커스터마이저블이라는 거는 결국에 자사 문제에 특화된 모델을 이제 팩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어야 되고, 이지 투 어플라이라는 거는 이 모든 과정이 실제로 MLOps 팀이 없더라도 소수의 인력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쉬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세 번째 조건이 커링 엣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개념인데, 결국에 이 이제 모델을 운용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모델이 너무 안 좋으면은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델 자체도 이제 최신의 기술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 삼위일체가 되어야지 사실 이제 운영 가능한, 이제 서스테이너블, 유지 가능한 형태의 딥러닝 기술 전달 방식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저희는 내리고, 그런 형태의 컨셉으로 이제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팩이 해결하는 문제들은 뭐 크게 이제 SaaS랑 비교를 해서 세 가지로 저희가 써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보안 이슈인데, AI 팩은 고객사 인프라 내에서 어노테이션, 모델 학습, 배포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고객 데이터가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인퍼런스를 위해서건 이제 학습을 위해서건 회사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안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역시 이제 고객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모델을 이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가지고 학습하고 평가하고 또 데이터를 보충하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팩을 이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서비스 레벨의 극한까지의 최적화를 내부에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저희는 이제 AI 팩은 데이터 플라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을 하기 위한 모든 스택을 하나의 이제 서비스 형태로 만들어서 인터페이스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형태 데이터 플라이이 형성이 되면서 지속적인 형태로 이제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는 것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지금 이제 OCR이고요. OCR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글자가 있는 이미지를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해당 이미지에서 이제 글자가 어떤 부분이고 어떤 부분에 이제 어떤 글자가 있고 그 글자가 이제 뭐 회사 이름인지 뭐 이름인지 혹은 이제 전화번호인지 이런 의미 분석까지 해주는 일련의 과정을 저희는 이제 OCR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근데 괜찮나요? 제가 좀 너무 오래 된 것 같은데, 네.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뒷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 AI 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 이제 요거를 빠르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이 그림에서 사실 이 보라색 빼고 다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저희가 이제 내부에 만들었던 화면을 예시로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 1차적으로 이제 데이터 어노테이션 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2단계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사용되는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OCR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OCR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글자가 있는 이미지가 이제 입력 데이터로 들어오고 해당 이미지에 어떤 부분에 글자가 있는지를 이제 박스를 치게 되고 해당 박스에 이제 어떤 글자가 있는지를 또 타이핑을 해주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고요. 보시면은 이제 이런 거를 서버 사이드에서는 이제 여러 이제 멀티 유저들한테 빠짐없이 그리고 중복 없이 이제 할당을 해드리게 되고 그 할당 받은 작업을 이제 수행을 하셔가지고 서브미션을 하게 되면 서버에서 이제 한 번에 이제 취합이 되어서 이제 ML 엔지니어들이 사용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셋을 적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 이 과정에서 그럼 어떻게든 데이터만 모으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빠른 정답 입력을 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UX 리서치를 요하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도 사실 이 툴을 개발하는데 이제 상당히 개발팀에서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이미지를 편집을 해야 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게시판이나 뭐 이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론트엔드 기술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뭐 포토샵이나 피그마나 뭐 이런 서비스들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수준과 유사한 굉장히 하이엔드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 작업을 요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델을 배포하는 모델 디플로이먼트 툴인데, 요거는 저희 정식 화면은 아니고 저희 내부에 이제 POC로 2주간 만들어봤던 화면의 한 부분을 캡처를 한 건데, 이건 이제 모델이 나왔을 때 모델 학습이 완료가 되어서 자사에 이제 특화된 모델을 학습을 하고 평가를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디플로이 해야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사용을 하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배포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이제 뭐 카나리 10이나 뭐 롤링 업데이트나 뭐 이제 이런 다양한 배포 전략들도 지원을 하고, 저희는 이제 뭐 A/B 테스트나 뭐 이제 그런 형태로 정성 평가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모델이 새로운 모델이 올라갔을 때 성능이 진짜로 올라가는지를 이제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이런 인터페이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모델 이밸류에이션 툴, 그러니까 이거 모델의 성능을 이제 평가하기 위한 툴인데요. 이제 OCR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 모델의 성능을 수치로만 볼 때 나타나지 않는 모델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점수는 잘 나오고 있는데 이 모델이 진짜로 잘하고 있는지, 모델이 잘하는 게 뭐고 못하는 게 뭔지 고객사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이제 이밸류에이션 화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AI 팩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사 이제 내부 인프라의 인하우스 베어메탈 장비에 들어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배포 과정에서 좀 심리스하게 배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서비스들이 이제 쿠버네티스 위에 올라가는 서비스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사용하는 이제 스택을 쉐어를 좀 해드리면은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뷰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신규로 만드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버는 전부 다 이제 골랭으로 저희는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모두 이제 도커라이즈를 해가지고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네, 오케스트레이션은 쿠버네티스로 하고 있고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이제 GitHub이나 AWS, 네,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AWS를 적극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발표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발표를 통해서 이제 부디 이제 저희가 만드는 서비스에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AI 제품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를 이제 잘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가 이제 제품의 성패와 이제 굉장히 타이트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좀 소개를 드리고 싶었고, 저희가 이제 엔지니어링을 잘 하냐, 그리고 뭐 UX 설계를 잘 하고 기획을 잘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좋은 기술이 전달이 잘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런 형태로 발표를 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오해들이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네, 제가 좀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렸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30분을 써버렸는데, 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AI 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네, 설명을 정말 자세하게 해주셔서, 네, 보는 분들도 다들 이제 많이 좋은 정보들을 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는 업스테이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는 즐거움과 어려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네, 수영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발표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잘 들리시는 거 맞죠? 네, 잘 들립니다. 네네. 잘 들리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업스테이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백수영이고요. 네, 오늘은 주연님에 이어서 업스테이지에서 SW2로 일하는 즐거움과 어려움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기 앞서서 제가 어떻게 업스테이지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전공을 졸업했는데요. 학부 당시 항상 진로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답이다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여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뭐 노래방 어플도 만들어보고 게임도 만들어보고 챗봇도 만들어보고 또 스타트업 인턴도 해보면서 뭐 모션 캡처도 해보고 웹사이트도 만들어보고 깊이가 깊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여러 분야의 경험을 쌓으면서 앞으로 어떤 패스로 더 깊이 있게 성장할지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취업을 준비하게 됩니다. 취업을 준비했을 당시 사실 전 모두가 알 만한 대기업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일이 재밌긴 했지만 이미 성장한 대기업에 가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했고 또 그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회사 개발 시스템이 얼마나 잘 잡혀 있을지 그리고 그 시스템 속에서 일하면 내가 체계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모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쵸? 여기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너무나도 큰 회사이다 보니까 나의 목소리가 전달되기에는 많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부장님 아니면 뭐 팀장님이 생각날 정도로 미래가 정해져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미 성장할 대로 성장한 기업이다 보니까 화면을 더 키워주실 수 있으려나? 잠시만요. 잠시 또 등장을 해보자면은, 네, 맞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또 네, 성장할 대로 성장한 기업이다 보니까 제품에 대한 오너십을 가지기 쉽지 않았고 또 개인차가 있겠지만 커리큘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보고를 위한 업무가 계속되다 보니 외부적인 개인 노력이 없이는 성장하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적성에 맞는 부서를 선택할 수
되었다기보다는 부서의 TO를 채우는 방식이다 보니까 부서 배치에는 운빨이 크게 작용이 되었고 이렇게 되면 커리어 선택의 폭이 매우 한정적일 수 있다는 생각에 이런 대기업은 저랑 맞지 않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업스테이지를 알게 되었고 대기업 입사 6개월 만에 업스테이지로의 이직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고민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업스테이지는 수평적인 문화가 정말 잘 잡혀 있습니다. 회사 로고를 작업하는 디자인 팀에 AI 엔지니어가 의견을 내는 게 정말 자연스러울 정도로 업스테이지는 원팀이라는 문화가 강하게 잡혀져 있고요. 또 업스테이지에 가게 되었을 때 미래는 전혀 예상되지 않다는 게 정말 크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부장님이 아니라 내가 뭐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로 성장할지 PM이 될지 MLOps가 될지 모른다는 게 저에게 정말 기대되고 설레는 일이었고요. 또 세 번째로는 뭐 업스테이지는 앞으로 성장할 일만 남은 기업이었다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때문에 내가 개발한 만큼 회사에 또 기여를 할 수 있을 거고 회사도 성장할 것이다 라는 오너십을 가질 수 있었고 기획 단계부터 온콜까지 더욱 입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또 뛰어나신 분들과 정보를 쉐어하는 문화가 잘 잡혀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어서 빠른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했고 마지막으로 업스테이지는 프로젝트 참여에 있어서 개인 선택이 중시되어 하고 싶은 분야를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게 저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빠른 이직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무엇이든 뚝딱 만들 수 있는 개발자가 될 거야 라는 목표를 가지고 입사를 하게 됩니다. 업스테이지에서 와서 저는 AI 스테이지스 플랫폼 개발을 맡게 됐는데요. 이 플랫폼 개발을 맡으면서 뷰랑 장고랑 도커랑 AWS를 접할 수 있었고 온콜도 해보는 경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는 OCR 팩이라는 업스테이지의 메인 프로덕트를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저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할 내용일 것 같은데요. 업스테이지에서 있으면서 느꼈던 즐거움이 있습니다. 먼저 업스테이지는 슈퍼 개발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업스테이지에는 아마존,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에서 오신 시니어 엔지니어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 경력에 상관없이 굉장할 정도로 코드도 빠르게 작성해 주시고 실력에 출중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은 어느 한 PR에 대해서 작성해 주신 시니어 분의 리뷰인데요. 이렇게 코드 리뷰를 해 주실 때 피드백이 하나하나 주옥 같고 정성스럽고 그리고 시니어 엔지니어 분들이 작성한 코드를 보고 있으면 '왜 이렇게 작성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며 보고 배우는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그 개발을 일로 생각하지 않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라는 개인적인 성장이 일어나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C레벨과 그 PM분들의 적극적인 쉐어링 문화인데요. 단순히 지시를 통해서 "이거 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걸 해야 하는데 그렇게 위해서는 이렇게 해 보는 건 어떨까요?"라고 제안을 먼저 해 주시고 또 모두와의 디스커션을 통해서 대부분의 일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개발에 있어서의 정성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뭐 "이거 하세요."라서 단순히 개발을 했던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왜 필요한지 깨닫고 개발하기 때문에 좀 더 입체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20% 프로젝트가 업스테이지의 즐거움인 것 같은데요. 업무 중 그 20%를 개인 공부나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게 20%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은 5일 중에서 하루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뭐 저 같으면 월요일 날 고랭 언어를 배우는 식으로 20%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데 뭔가 메인 프로젝트를 하는 동안 그 겪었던 뭐 번아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 개발자로서 역량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평적인 문화가 잘 잡혀 있는 덕분에 그 프로덕트에 대한 의견 교환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어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업스테이지 로고가 리뉴얼 될 수도 있을 텐데
그 새롭게 리뉴얼 될 수 있는 로고에 대해서 뭐 AI 엔지니어 분이 직접 의견을 내실 수도 있고, 또 우리 업스테이지의 핵심 가치랑 그리고 정말 중요한 OKR 그리고 복지도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초기 스타트업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기업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게 정말 업스테이지의 큰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또 팀원과의 개발이 또 재밌습니다. 이게 오른쪽에 보면은 그 POC 하는 동안 밤새면서 개발자분들과 함께 그 게더타운에서 온라인으로 개발했던 거고, 또 밑에 보시면 워크숍 갔던 것들인데 이때 정말 끈끈한 동료애도 만들 수 있었고, 또 프로덕트의 방향에 대해서 깊은 토론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어디서든 일해도 된다는 게 업스테이지의 장점인데요. 재택을 주로 하시고 상영이나 강남에 있는 오피스에 자주도 가시기도 하고 또 공유 오피스에서 일을 많이 대부분 하십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일하는 게 힐링이 되기도 하고 집중도 잘 돼서 법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 근무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자유로운 휴가 정책도 즐거움이 될 수 있는데요. 업스테이지는 휴가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 경우 작년 코로나가 살짝 풀렸을 때쯤 해외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네, 정말 좋았는데요. 이때 입국 당시에 오미크론이 터지면서 갑작스럽게 자가격리를 10일 동안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어차피 재택근무라 일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네. 또 사람들이 정말 좋고 재밌습니다. 이렇게 또 보드 여행을 가기도 하고 7월에 있을 바디 프로필 촬영을 위해서 다이어트 내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즐거움이 있으면 어려움도 있겠죠. 어려운 점은 재택근무다 보니까 가끔 외로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상현이나 강남에 있는 오피스로 출근하기도 하고 외부로에서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는데 신기한 게 오피스에 한번 가면은 또 재택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창 바쁠 때는 해커톤처럼 만나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기대를 해봅니다. 또 리모트 워크다 보니 온보딩이 사실 힘듭니다. 이사 초기에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솔직히 원격으로 매번 물어보기가 정말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대면이다 보면은 지나가다가 이거 뭐예요? 하면서 스몰톡으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고 또 초기 환경 설정도 어떻게 보면은 뭐 옆자리에 와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게 업스테이지에 적응하는 힘들었고 업스테이지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치만 8개월이 지난 지금 느끼는 거는 다들 정말 친절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궁금한 것들이 있었을 때는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스테이지에서 요새 느끼는 정말 어려운 점은 공부할 게 정말 많다는 겁니다. 프론트엔드 경우에는 기존에 쓰던 뷰2가 뷰3로 바뀌게 되었고 백엔드 경우에는 장고에서 고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덕분에 공부할 게 많은 것 같아서 개인 공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패널 토크로 때 이야기하겠지만 AI 회사다 보니 AI 기술에 대해서 알면 좋기도 하고 공부할 필요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하프생 때 딥러닝 수업 들은 게 전부인 상태에서 업스테이지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번에 새 메인 프로덕트에 참여하게 되면서 AI 기술을 추가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점은 비전공자들을 위해서 사내 스터디가 많이 열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들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이게 또 MLOps로의 커리어 전환이 가능하다는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겠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 분 한 분 배워가면서 인사도 할 겸 많이 물어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앞으로 제가 업스테이지에 일하면서 많이 공부하고 헤쳐나갈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업스테이지에서 저는 빠른 러닝 커브를 가지면서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개발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이상이고 함께 성장해 나갈 좋은 분들을 뵙고 싶습니다. 이상 업스테이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백수영이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수영님 발표 감사합니다. 모 대기업에서 이제 계시다가 또 얼마 안 지난 상태로 또 이제 업스테이지에 오셔서 이제 또 나름 수영님께서는 주니어? 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유튜브 질문에서 주니어도 이제 뽑나요? 라는 뭐 이런 질문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 이제 패널 토크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를 해주신 준영님과 창현님 그리고 경민님 이렇게 네 분과 함께 패널 토크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저도 궁금한 질문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해봤고 요거 패널 토크 질문들이 끝난 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슬리더로 주시는 질문들을 또 다시 받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패널 토크 진행되는 동안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많이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질문은 각자 어떤 커리어를 밟아오셨는지 자기소개와 함께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였는데 이제 준엽님이랑 수영님께서는 세션을 진행하시면서 또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질문은 창현님하고 경민님에게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창현님 먼저 혹시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업스테이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민창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 경력이 이제 11년, 12년 차 정도 되는 것 같고요. 2010년에 이제 컴퓨터 공학과 졸업하면서 개발자 커리어를 시작하게 됐고, 첫 직장에서는 다음에서 이제 인물, TV 이런 컨텐츠 검색들을 좀 했었고요. 그 컨텐츠 검색을 한 5년 정도 했고, 그 다음에 검색어 팀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여러분이 카카오톡이나 이제 다음에서 쓰시는 그 검색어 자동 완성 같은 모듈을 만드는 일을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해외 취업 기회를 얻어가지고 아마존으로 조인을 해서 아마존에서는 모바일 쇼핑 파운데이션이라는 조직에서 그 아마존 앱에 파운데이션이 들어가는 작업들을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피플 그러니까 HR 조직으로 옮겨서 그 내부 교육 시스템 같은 것도 좀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MLOps랑 머신러닝 이쪽으로도 좀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마침 업스테이지의 창업 소식을 좀 눈여겨보고 있다가 기회가 돼서 현재 작년 8월에 업스테이지에 조인해서 현재 오늘 준엽님이 이전에 발표하셨던 AI 팩 개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경민님의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업스테이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유경민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올해 한 15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처음 개발자로 일을 시작한 거는 저는 군대 제대 후에 그냥 용돈이나 벌어보자 해서 이제 SI 업체부터 시작을 했고요. 약 8개월 정도 무임금 노동을 하다가 돈을 제대로 받는 데서 일해보자 해서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회사에 충성을 하면서 14년 반 정도를 다니다가 했던 일은 사실 창현님과 이제 겹쳤던 팀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검색 쪽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 전에는 다음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포털 서비스 내에 있는 여러 이제 서비스들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뭔가 여러 내적 갈등과 뭐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나도 한번 스타트업 조인해보자. 그래서 이제 여러 회사들을 물색 중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지금 이렇게 업스테이지에 합류해서 저도 AI 그 메이킹 AI 베네피셜의 어떤 그런 미션을 이루고자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또 재밌는 커리어를 또 밟아오셨는데요.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자면은 이제 다들 이미 개발을 배웠을 때부터 난 이런 개발자가 돼야겠어 라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확실히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고민들을 좀 하셨는지 궁금해요. 요거 또 이제 경민님하고 창현님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번에 또 창현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도 이제 개발은 대학교 입학하면서 처음 배웠고요. 컴퓨터공학과 4년 다니면서 개발을 배웠는데, 물론 제가 그때 한 3학년 때였나 저희가 그 학교에서 교수님이랑 학생들이랑 간담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선배님이 과연 저희가 5년 후에 10년 후에도 일을 계속 잘 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막 이야기하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되게 좀 컴퓨터공학과가 약간 비인기 학과였던 시절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저는 근데 개발을 되게 좋아해서 저희 과에서 개발 배우고 했던 게 되게 좋았지만 제가 무슨 일을 하게 될지는 사실은 잘 몰랐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3학년, 4학년 때 데이터베이스 쪽이나 검색 엔진 쪽을 좀 많이 배우면서 그쪽으로 많이 일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운이 좋게도 이제 첫 직장에서 검색 일을 할 수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좀 커리어를 쌓아왔던 것 같고요. 그 마지막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 카카오에서 마지막 2년 동안 이제 검색어 자동 완성 서비스를 만들면서 그때 이제 딥러닝이 막 이멀징 하던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저도 커리어 전환을 AI 엔지니어, AI 뭐 사이언티스트 이쪽으로 좀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 팀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AI를 직접, 그러니까 모델링을 직접 하는 사람보다는 그 옆에서 이제 그 모델러가 모델링을 잘 할 수 있게 데이터를 수집 병제해주고, 그리고 만들어준 모델로 이제 서빙을 잘 해서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고, 이런 작업들이 훨씬 더 저한테는 잘 맞고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제가 커리어를 쌓음에 있어서 기회가 있으면은 AI 쪽, 좀 MLOps 쪽, 그때는 MLOps라는 단어는 없었는데 그때 했던 일들이 결국엔 MLOps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계속 제 커리어를 개발해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들은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업스테이지 그 창업 기사를 보고 그 생각이 다시 들어가지고 이쪽으로 지원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마침 좋은 기사들을 많이 또 보셨군요. 그러면은 이제 경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네, 이게 질문이 어려운데요. 개발을 배웠을 때부터니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2학년 때 그때는 애플2 호환 기종이라는 컴퓨터가 있는데 네. 그게 어쩌다 집에 생겨서 이제 그때부터 코딩을 경험을 했고, 그 뒤에 그냥 그 퍼스널 컴퓨터 경진대회라고 그러죠. 그때는 그랬는데 요즘은 무슨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네. 대회들을 통해서 그냥 쭉 이렇게 코딩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을 들인 것 같아요. 개발자의 길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발자의 길로 들어서서 한 회사에서 너무 이제 좀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음 15년 동안은 내가 무슨 일을 할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작년부터. 그러다가 이제 역시나 요즘 가장 화두가 되는 거는 AI니까 조금씩 한번 살펴봤죠. 근데 도저히 제 어떤 역량이나 머리나 이걸로는 뭐 AI 리서처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 학교를 다시 가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주변에 보니까 AI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기술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아까 준현님이 설명해 줬던 가운데 뭐 ML이 있고 주변부에 있는 뭐 데브옵스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그럼 이쪽에 있으면서 내가 이 산업 분야에 종사할 수 있고 뭔가 사회에 도움도 될 수 있고 앞으로 내 커리어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여러 선택지 중에 이제 업스테이지에 발을 들였고 AI 분야에 발도 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거긴 한데 그 중심에는 이제 MLOps가 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관련해서 공부도 하고 있고, 저도 하나하나 학습해가면서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네. 네, 그래서 유튜브 댓글에 신동 근본 개발자 영재 약간 이런 것과 애플2 넥슨 컴퓨터 박물관에서 이제 봤다라는 유튜브 댓글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네, 초3 때 당연히 이제 그렇게 약간 막 30년 후에 내가 뭐 하고 있을지 이제 생각을 안 해보셨지만 또 핫한 AI 쪽에 근데 AI 리서처는 되게 어려울 것 같다고 또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업스테이지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경민님께서 뭐 말씀해 주신 거랑 또 그렇고 슬리도에 이거 관련한 질문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AI 프로덕트를 만들려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도 AI에 대해서 이미 좀 잘 알고 있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경민님이랑 준엽님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준엽님 혹시 먼저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거는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좀 많이 받는 질문이긴 한데요. 일단은 네, 답변을 드리자면은 저는 사실 알면 좋은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알면 좋은 정도가 아닌 이제 꼭 배워야 되는 개념이 어느 정도냐. 그럼 AI 회사에서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그리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셔서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잘 하신다면 오셔서 AI에 대해서 배우신다고 하시더라도 저는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뽑을 때는 역시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잘하는지를 우선적으로 평가를 하고 AI는 이제 알면 좋고 그리고 그 기술에 대한 뭔가 흥미나 이제 뭐 믿음이나 이런 게 있다면은 저는 기술에 대해서 막 깊이 있게 AI 기술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막 그렇게까지는 알지 않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경민님은 이제 또 일하시면서 어떻게 또 느끼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준엽님은 알면 좋다. 하지만 몰라도 된다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거는 아마도 전에 준엽님은 이제 관련 업무를 하셨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반적인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뭐 혹은 좀 프론트엔드도 이제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힘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일단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라는 거 자체에 대한 어떤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없으니까 MLOps, 그래, DevOps는 좀 아니까. 그래서 뭔가 도와드리려고 해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를 전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하다못해 데이터셋이라는 거를 이제 뭐 드려야 된다는데 저장을 해서 드리면 된다는데 어디에 어떻게 어떤 포맷으로 저장해드려야 되는지 이런조차 이제 배경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용어들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어떻게 머신러닝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거 정도는 있으면 MLOps 엔지니어 혹은 AI 쪽 분야에서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보고 당연히 학습 능력 되게 중요한 덕목이죠 개발자한테는. 네. 그래서 그런 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알면 도움이 된다가 아니라 알아야 한다 어느 정도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경민님께서는 이제 약간의 좀 어려움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제가 뭔가 약간 쐐기를 박는 것 같이 이제 깜짝 AI 퀴즈 타임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업스테이지 토크에 방문해주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네, 막 이런 거를 어떻게 좀 네, 그래서 이제 한번 그냥 정말 재미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일까요? 땡땡은 머신러닝 모델 학습 시에 학습의 속도를 결정하는 설정값으로 그 값이 높을수록 한 번의 학습 스텝에서 모델 가중치의 변화가 크다. 이제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스트림야드랑 유튜브랑 이제 약간의 그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네. 1번은 이제 나름 스무스하게 넘어갔는데 혹시 준영님 간단 이제 정답이 뭘까요? 네, 정답은 많은 분들이 답변해 주신 대로 1번 러닝 레이트입니다. 네,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맞춰주셨는데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상품은 저희 아쉽게도 없습니다. 이거 정말 재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틀려도 뭐 이제 상처받는 거 아니고 네,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 갑자기 이제 2번부터 난이도가 한번 올라가는데요. 혹시 다음 그림과 수식이 설명하는 네트워크 구조의 이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재미로 한번 찍어보시죠. 재미가 없으시다고 상품이 없어서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4번을 외쳐주고 계신데요. 이것도 준영님께서 정답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정답 4번입니다. 네, 이건 뭐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가지고 네, 4번이 정답. 약간 준엽님이 계속 말하는 건 다른 사람들은 정답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거 사실 문제 출제자가 준영님이기 때문에 제가 준영님에게 이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네, 창현님이랑 경민님 그리고 수영님께도 어떻게 네, 답변을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할까요? 네, 그래서 다음 그래프와 소식이 나타내는 액티베이션 펑션의 이름 가장 적절한 것은 오, 많은 분들이 2번이라고 외쳐주셨습니다. 생각보다 정답률이 또 높네요. 그래서 사실 준엽님이랑 이 퀴즈를 이제 하면서 준엽님이 내주시고 준엽님이 이거 하지 말자라고 하셨던 게 아까 약간 경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너무 지식이 있어야지만 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선입견을 좀 강화할까봐 좀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런 거 몰라도 이제 당연히 네, 좋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이시고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업스테이지에서 되게 스터디 문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저 같은 마케터에게도 이런 훌륭한 AI 엔지니어 분들이 저를 이해시켜 주시려고 따로 강의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업스테이지 내부 스타들에게만 공개된 좋은 스터디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지금 정답을 틀리셨더라도 좀 재밌는데 이런 거 한번 공부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공부할 수 있는 네,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업스테이지에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미없는 퀴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I가 메인인 회사에서 일을 하면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약간 서포터로만 역할을 한다고 좀 생각이 드신 적이 있는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라엘라랑 창현님에게 좀 수영님이랑 창현님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수영님부터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저는 서포터에 대한 생각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프로덕트에 대해서 여러 팀이 뭐 개발팀이나 뭐 기획팀이나 디자인팀이 참여하고 팀 단위로 교류를 하고 그 팀 내에서 각자 본인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소프트에 대한 생각을 가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창현님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현업에서 특히나 서비스 개발을 이렇게 하고 계시거나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알 것 같은데요. 그 한 팀이 메인이 있고 그 팀을 다 서포팅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경우는 잘 없고 각자가 다 주어진 일을 다 열심히 해내야지만 좋은 프로덕트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희도 이제 AI 모델이 AI 팩의 어떤 핵심 부분이긴 하지만 아까 그 준엽님이 그 프레젠테이션에도 보여주셨듯이 저희가 그 까만색 박스들을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업무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을 되게 잘 해야지만 이 AI 팩이라는 제품 자체가 완성되어서 잘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각자 팀이 각자의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 질문 관련해서 저희 팀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이제 공감했던 게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이 꼭 AI 회사가 아니더라도 다 쓸모가 있는 일이고 예전부터 해왔던 일이고 앞으로도 할 일인 것 같다라는 공감대는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꼭 AI 메인이던 아니던 그냥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하는 일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이제 오늘도 많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이 와주셨는데 좋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직접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경민님이랑 창현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경민님 먼저 혹시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정답도 없고. 먼저 좋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서 뭐 좋다라는 게 사실 정의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좋다라는 거를 뭐 어디 가서 일 잘한다 혹은 같이 일하고 싶다 뭐 이런 평을 듣는 방법 그리고 좀 이야기를 드리면 뭔가 이렇게 뭐 해커급 실력자를 뭐 멘토로 둬라 혹은 뭐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봐라 뭐 이런 거창한 거 말고 그냥 제 경험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우리는 개발자잖아요. 개발자는 코딩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퍼포먼스나 혹은 성과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코딩은 무조건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그게 꼭 알고리즘을 막 푸는 이런 코딩 말고 실제 우리는 이제 현업을 해야 되니까 현업에 도움이 될 만한 코딩들 예를 들면 요새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유명한 서비스 베껴가지고 그대로 만들어 보기라던가 혹은 본인이 관심 있어 하거나 뭐 이런 분야의 오픈 소스 프레임워크나 이런 것들 잡아서 뭐 깃허브 트래킹해 가면서 소스 코드도 이해도 해보고 그거 이제 쉐도잉 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섀도우 코딩 해보면은 내가 몰랐던 어떤 패턴 같은 것도 그냥 뭐 약간 은유적으로 이렇게 알게 돼요. 은연적으로 습득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활동들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어요. 이게 좋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일단 뭐 기존에 같이 일하던 동료 혹은 처음 만나서 일을 해야 될 동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어떤 초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일을 하다 보면 코워크하는 뭐 기획자 혹은 디자이너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뭔가 나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그 프로젝트에 내가 좀 어떤 리더 역할을 할 수도 있게 되고 뭐 하다못해 좋은 커뮤니케이션 스킬 혹은 태도를 갖고 있으면 내가 잘 모르는 것도 동료 개발자한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럴 때도 더 양질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스킬 저는 되게 강조하고 싶고요. 근데 커뮤니케이션 스킬 같은 경우는 타고나는 게 좀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느 정도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저는 커뮤니티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커뮤니티 활동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소통도 하고 혹은 발표도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고 이제 커뮤니티 활동이 또 좋은 거는 부가적으로 여러 가지 잔지식들을 또 직간접적으로 습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한 요 정도 말씀드릴게요. 커뮤니케이션 타고난 스킬이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창현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저도 이 질문 받고 나서 이게 사람마다 또 생각하는 관점도 되게 다를 거고 좀 어려운 질문이다 생각은 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채용 프로세스랑 좀 연결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채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결국 저희가 생각하기에 좋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라고 판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채용 프로세스 약간 소개를 곁들여서 약간 이거 질문에 답을 해보면 저희가 일단 처음에 그 서류 전형이 통과되고 나면 온라인 코딩 테스트를 보거든요. 그 온라인 코딩 테스트에서 보는 거는 결국에 이제 문제 해결 능력, 기본 코딩 실력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겠죠. 그다음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들을 좀 아는지 그런 것들로 가장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역량이 있으신 분들을 좋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생각하고 그 단계를 통과하면 저희가 이제 1차 면접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CS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 지식이 좀 있으신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전에 회사에서 어떤 커리어를 밟으셨는지 혹시 경험 있으시다면 또는 학교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셨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문제들을 풀어보셨고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지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과하시면은 또 좋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면접 그 뒤에 면접에서는 주로 화이트보드 코딩 세션을 진행을 하는데 화이트보드 코딩 세션에서 사실 저희가 드리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처음 온라인 코딩 테스트에 드렸던 문제보다
비슷하거나 쉬운 문제들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조금씩 이제 문제들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분이 문제를 푸는 과정을 보는 건데 그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그 면접관과 면접자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까 경민님이 강조하셨던 커뮤니케이션 스킬 같은 것도 사실은 코딩의 비중만큼 또는 그 이상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스킬을 가지고 계신 분은 좋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또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의 단계에서는 저희 뭐 컬처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대표님 면접을 통해서는 뭐 시니어 레벨의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팀을 매니징 해보거나 리딩 해본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또는 프로젝트를 매니징 해본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게 되고 단순히 이제 코딩이나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팀을 리딩할 수 있는 사람인지 또는 우리가 아직 작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성장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큰 그림에서는 좋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좀 그 각자 연차마다 좀 기대되는 스킬들이 좀 다른 것 같고 하여튼 저희는 채용 과정을 통해서 저희 채용 과정은 이렇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좀 발견하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책이나 도움되는 블로그 같은 거 소개해달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최근에 좀 약간 페이스북 제 타임라인에서 핫한 이제 책은 개발자로 살아남기라는 박종천 님이 최근에 출판하신 책인데요. 이게 패스트 캠퍼스 쪽에서 하신 강연과 연관돼서 나온 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그 개발자로 살아남기 위해서 30년 동안 어떤 식으로 커리어 패스를 설계해야 되는지 각각 10년, 10년, 10년을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현실감 있고 좋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최근에는 제가 보고 있고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좋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여쭤봤는데 또 이걸 이제 채용과 연관지어서 이제 채용 약간 꿀팁, 굳이 꿀팁까지 설명 주시고 책 소개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챙님께서 대답해 주신 내용이랑 좀 결을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채용의 기준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제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으신지 약간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우리 팀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수영님하고 준영님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영님에게 먼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쉐어링을 잘 하실 수 있는 분과 일하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동기부여가 잘 되어야지 혼자서도 리모트 워크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동기부여를 잘 서로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시너지 있는 분과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준영님에게 또 여쭤볼게요. 네, 저는 사실 뭐 짧게 얘기하면 개발적으로는 지금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1년 뒤에 내가 훨씬 더 좋은 개발자가 되어 있겠다라는 그런 열정이 보이고 이제 이런 분이 저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소프트 스킬로는 사실 이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많이 주시는 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사안에 있어서든 의견을 이제 자유롭게 주고받는 분위기가 저는 좋은 것 같아서 저희 팀이 그래서 그런 분이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질문은 끝났고 지금 슬리도로 질문이 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또 한번 이제 답변을 요거에 질문을 드리고 한 분씩만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현재 OCR 팩 개발을 목표로 나아가고 계신데 다른 영역의 AI 팩 개발에도 관심이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이거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
그거는 네, 네. 아마 네, 경민님이 답변했으면 제가 좋겠어요. 할까요? 네. 오, 지금 네. 마침 저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다 OCR 팩 하고 계시고 저는 추천 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 중에서는 없네요. 네. 이제 저희는 이제 추천 서비스, 추천이라는 거를 이제 도입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추천도 여러 가지 뭐 방법도 있겠지만 요즘은 이제 머신러닝도 하고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OCR팩과 결은 같죠. 추천이 필요하지만 그 쉽게 적용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추천팩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저 중에는 NLP도 사내에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비전과 오디오는 하지 않는 걸로 아직은. 언젠간 나중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 OCR은 비전입니다. 네. 그러네요. 죄송해요. CV에 포함되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제가 질문을 읽으면서 이제 내가 답변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 스피커분은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회사의 모든 데이터나 서비스, API 등이 클라우드 상에서 운영되고 있다면 AI 팩을 해당 클라우드에 이식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공받은 AI 팩의 모델에 대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튜닝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는데 고객사 엔지니어가 내부 모델 알고리즘을 튜닝할 수 있나요? 네, 주님. 네,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고객사에서 이제 베어메탈 서버, 그러니까 이제 내부 장비를 사용을 하건 이제 클라우드를 내부 서비스에 사용하건 AI 팩은 이제 그거와 무관하게 이제 심리스하게 배포가 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은 네, 당연히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돌릴 수가 있게 될 거고 클라우드도 종류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최종으로 목표로 하는 거는 이제 네, 멀티 클라우드로 이제 뭐 GCP나 AWS나 이런 벤더들에서 제공하는 이제 서비스들 위해서 돌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서 네,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네, AI 팩의 모델에 대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튜닝 포인트 달라질 수 있는데 내부 모델 알고리즘을 튜닝할 수 있냐라는 말씀은 이제 모델 자체에 대한 변화를 할 수 있냐는 만약에 질문이라면은 사실 이제 그거는 일단 저희가 좀 2순위로 보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모델을 지금 개선을 시키는 거는 데이터 센트릭으로 이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제 모델 구조는 유지한 채 이제 성능을 고객사에 맞게 좀 파인 튜닝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고 최신 구조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버전 2로 이제 여러 형태로 이제 좀 공급이 되는 그런 네, 흐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신입 나이 제한이 혹시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저 이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 지금 5명 다 서로의 나이를 전혀 모르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에선 나이 제한이 네, 나이 제한, 그렇죠. 학력 뭐 무관 다 무관하고요. 그렇죠. 뭐 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은 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그 밑에 질문에 대학 4학년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네.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희 팀원 중에 대학 아직 3학년이신 분도 있고 정규직으로 이제 풀타임으로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있기 때문에 대학을 안 나오셔도 상관없고 예, 나이가 뭐 많으시건 적으시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피플팁에게 구체적으로 여쭤보진 않았지만 저희 회사에서 일하고 계신 많은 분들을 봤을 때는 네, 서로 나이도 모르고 네, 학생분들도 이제 또 워낙 실력 좋으신 분들도 많이 계셔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 백엔드 개발 시에 고랭을 쓰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것도 제가 네. 한번 저희가 처음에 이제 서비스 개발하면서 처음에 아까 그 준현님이 잠깐 소개해 주셨던 서비스 중에서 어떤 툴들은 장고, 그 개발 스택에 장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장고를 이제 마인으로 쓰고 있고 파이썬을 좀 많이 쓰고 있었는데요. 지금 그 저희 AI 팩을 좀 설명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저희의 그 만들어진 이 소스 코드나 아티팩트, 빌드된 아티팩트가 결국 고객사의 시스템에 전달돼야 되는 이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가 사실은 기존에 서비스 개발을 하시던 분들, B2C, 일반적으로 B2C 서비스를 개발하는 상황이랑은 굉장히 좀 다르게 패키지 소프트웨어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의 기술들이 이제 좀 그냥 일반 소스 코드가 전달이 되면 좀 유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컴파일드 랭귀지 같은 것들을 좀 보게 됐고, 좀 고랭이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선호도나 스터디 하고 싶은 이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커서 최종적으로는 고랭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좀 고랭으로 정하면서 저는 좀 되게 재밌었던 기억은 사람들이 이 기술 스택을 바꾸는데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제가 한 10년 정도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그래서 저도 사실 JVM이 아닌 곳에서 돌아가는 코드를 짜본 적이 거의 없는데 여기 와서 다들 이제 파이썬을 많이 하셨는데 고랭으로 가는 거에 전혀 주저함 없이 그 슬랙에 좋아요 아이콘 빠바박 붙으면서 고랭으로 이렇게 그냥 공부하면 되죠. 약간 다들 이런 마인드이셔가지고 되게 좀 놀랐고 이게 스타트업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업스테이지에서 또 다른 이제 복지가 그런 도서 지원이 무제한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도서를 이제 구매하면은 서로 이제 공유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제 그 책을 엄청 이제 다들 개발팀에서 많이 사고 또 새로 배우면서 또 일을 하고 계신 것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다들 사시니까 저도 왠지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수영님 말씀을 들어보니 백, 프론트 구분 없이 일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럼 맞습니다. 수영님께서 네. 네, 맞습니다. 저는 백이랑 프론트 구분 없이 일하고 있고, 아까 질문 밑에 보면은 뭐, 신입인데 뷰랑 장고랑 고 경험이 필수인가요? 라고 지원식이 나와 있는데, 사실 저는 뷰랑 장고 고 어떤 것도 못했었습니다. 한 경험이 없었고, 다 여기 업스테이지에 입사한 후에 공부했던 것들이고, 네, 그리고 백이랑 프론트 쪽만 이전에 한 2, 3개월 정도 살짝 맛을 보았었는데, 네, 백도 업스테이지에 와서 처음으로 해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뭔가 둘 다 잘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약간 또 파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약간 다들 그러면은 둘 다 잘하시는지 한번 그냥 빠르게 더 자신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 아니면 둘 다 난 좀 자신 있다 하는지 한번 창현님부터 슬쩍 네. 네, 저도 백엔드 엔지니어링을 좀 주로 했었고 이제 프론트엔드는 필요한 만큼 좀 했었는데요. 지금은 백엔드, 프론트엔드 구분 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열심히 그냥 배우면서 하고 있는데 아직은 백엔드가 좀 편하긴 하죠. 네. 그럼 준영님? 네, 저도 사실 저는 좋아해서 다 잡탕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뭐 하나만 잘하고 싶으면 하나만 잘하셔도 되고, 이제 풀스택으로 하고 싶으면 풀스택으로 하는 것도 좋고, 네. 둘 다 열심히 한다면은, 네, 저는 둘 다 환영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경민님은 어떻게, 네. 네,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14년 반 정도에 앞에 6년 반은 프론트를 했었고요. 뒤에 이제 7년 정도는 백엔드를 했습니다. 지금은 MLOps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다 잘할 필요는 없고, 이제 그렇게 뭔가 다 재밌는 분들이 또 업스테이지에는 많이 계신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가고 싶은데 부트캠프 마치고 바로 가기에는 어렵겠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뭐 신입이거나 나이거나 약간 그런 자격 제한 같은 거는 없기 때문에 이제 네, 일단 선지원 후 고민이라고 이제 계속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선지원 후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슬쩍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션 주제 벗어난 것 같지만 신입 처우나 복지를 알 수 있을까요? 신입이
뭔가 약간 신입 경력 이런 처우가 뭔가 특별히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이제 복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 링크로 전달되는 이 커리어 사이트에 어떤 복지들이 있는지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조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업스테이지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다 하는 말이 실제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안에서 보는 것들이 이제 훨씬 좋다. 훨씬 더 많은 복지가 있다. 그리고 또 좋은 팀원이 복지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스피커로 와주신 분들 자체가 훌륭한 복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채용 과정 중에 코딩 테스트나 시스템 디자인 테스트도 있나요? 네, 다들 끄덕여만 주시는데, 네. 네, 팀장님?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처음에 코딩 테스트를 보고요. 코딩 테스트는 정말 기본적으로 저희가 딱 그 정해놓은 바를 통과하시느냐 못하느냐 그거만 보는 편이고요. 예, 그 다음에 시스템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시스템 디자인 인터뷰라는 형식 자체가 이게 미국 회사나 글로벌 회사에서는 좀 일반적인데 아직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정착되지 않은 부분이 또 좀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니어들은 주로 이제 화이트보딩 세션 할 때 그 화이트보딩 코딩 테스트랑 시스템 디자인을 좀 섞어서 여쭤보는 경우도 많고 저희는 이제 주니어 분들한테는 좀 여쭤봤을 때는 시스템 디자인은 경험이 정말 없으셔가지고 좀 역량 평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분의 이력을 보고 이제 이분과 1차 인터뷰를 통해서 이분한테 시스템 디자인을 볼지 안 볼지 그런 것들을 매번 좀 다르게 정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테스트도 있냐고 물어보시면 있긴 합니다. 근데 그 본인이 그걸 볼지 안 볼지는 저희가 그 1차 코딩 테스트 그다음 이력서를 보고 매번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있고요. 네, 다음으로 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공자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꼭 공부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네, 준영님? 요거는 아마 저희끼리도 좀 의견이 분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이제 지금 시작하시는 상황이라면은 이게 흥미를 돋우기 위해서는 뭔가 아까 경민님이 말씀하셨던 이제 클로닝이나 뭐 이제 이런 형태로 서비스를 실제로 만들어 보는 작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리고 사실 일반적으로 테스트에서 보는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스트럭처, 그다음에 뭐 오퍼레이션 시스템, DB, 컴퓨터 네트워크 이런 이제 사실 컴퓨터 공학의 뭔가 굵직한 베이직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꼭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많이 보고 오면 보고 올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가면 갈수록 되게 이제 기초에 대한 부분이 많은 개발자분들도 이제 자각을 하시고 그 부분이 이제 탄탄하면은 그래도 저는 추가적으로 뭔가 만들 때 빨리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시작하시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그런 이론 같은 부분도 같이 챙겨서 보시면 좋다. 근데 안 좋은 점은 이제 그거는 막 엄청 재미를 막 유발시키거나 그러진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기초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 보자면은 근무하다가 추후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리고 AI 엔지니어 간의 직군 이동들이 조금 좀 자유롭게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요거 네,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저거는 아직까지 사례는 없고요. 저거를 이제 넘나들 만한 분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은 사실 이제 저희가 회사가 또 동력을 막 받아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제 본인이 원하셔서 입사한 그 분야와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필요한 분야가 이제 잘 맞아가지고 그 분야에 오히려 좀 더 집중해서 하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사례는 없습니다. 그 사례 중에 네.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야로 지원을 했었는데 실제 이력을 보니까 요 분야보다는 저쪽 분야에 좀 더 잘 맞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이제 포지션을 바꿔가지고 다시 채용 프로세스를 진행했던 적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약간 뭔가 회사 내 규칙으로 뭐 이렇게 정해진 것은 또 없고, 네, 둘 다 잘하시는 분이 네, 계시다면 정말 대단한 것 같네요.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엔지니어와 협업하는 방식이 궁금해요. 개발 프로세스라던가 협업하면서 잘 되는 점과 해결하고 싶은 점 등등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네요. 혹시 경민님이나 수영님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 네. 수영님이 제가 네. 협업하는 방식은 사실 큰 뭔가 이렇게 협업하는데 뭐 특별히 무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진짜 AI를 몰랐기 때문에 어떤 약어라던가 이런 것도 막 모르는 상태에서 뭐 회의를 들어가거나 이랬는데 못 알아듣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뭐 궁금하면 바로바로 물어봐야 되는 이런 거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그거 모르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또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좀 필요할 것 같고, 개발 프로세스는 이것도 사실 개발 자체는 이제 좀 다르게 하니까 뭐 이렇게 아직 저희가 이제 완벽히 뭔가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좀 빌드업하고 있는 초기 단계여서 저도 좀 심도 있는 고민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충돌은 없는 것 같아요. 프로세스가 좀 정립된 것도 없고, 다만 이제 저희가 그래도 뭔가 엔지니어링적으로 개발을 편리하게 해드리게 도와드리거나 어떤 툴을 도입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포트를 해드리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리고 수영님도.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부터 이제 AI 엔지니어 분들이랑 협업을 할 계획인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AI 기술에 대한 배경 지식이 얕다 보니까 다음 주부터 아마 한 분 한 분 찾아뵈면서 좀 괴롭힐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리모트로 만나면서 그 AI 기술 여쭤보면서 배경 지식을 쌓으면은 좀 협업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또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이제 엄청난 프로세스, 협업 프로세스까지는 없지만 이제 또 다들 오손도손 열심히 만들어가는 그런 재미가 있으실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는 B2C 서비스를 개발 운영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B2C 서비스를 고민해 본 것이 있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건 마케터인 약간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B2B 서비스인 AI 팩을 지금 열심히 개발 중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로는 이제 B2C에 대한 생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질문을 그냥 종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B2C 여쭤보신 게 뭐 B2C 경험을 해보고 싶으셔서 물어보신 거라면은 AI 스테이지스에서 지금 네이버 부스트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때 캠퍼분들이랑 같이 대응을 하면서 온콜을 해야 하는데 이때 B2C 경험을 어느 정도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이 궁금하시다면은 B2C 경험을 살짝 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B2B 99%의 B2C 한 스푼 정도?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시간이 또 많이 지나서 여기 질문이제 요거 이제 SI 회사에서 또 힘들게 계시다 보니 스타트업 문화가 부럽고 오늘도 동기부여를 하고 가신다고 해서 너무 다행이고 선지원 후금 여기 링크로 꼭 지원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요 두 질문까지만 받고 오늘 이벤트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엽님께서는 AI 엔지니어링 분야 전공자신데 다른 분야 개발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AI 전공자의 경우 서비스 개발을 위해 프론트나 백엔드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춰야 할까요?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요거는 사실 순서가 제가 그 AI 엔지니어링, AI 분야를 시작하게 된 게 이제 대학원 가면서 AI 연구실을 가게 되면서 이제 시작을 했었었고, 그 전에도 저 경민님이랑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제 학부 시절에는
뭐 이제 외주나 뭐 이런 걸로 어플이나 뭐 이런 거 개발을 하면서 먼저 좀 경험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프론트나 백엔드에 대한 개발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AI를 배우면서 AI 엔지니어링을 하게 됐었고, 전공자의 경우 서비스 개발을 위해 프론트엔드나 백엔드에 대한 지식 어느 정도 갖춰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어떠한 포지션으로 내가 AI 그 프로덕트에 기여할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순수 재미로 따지자면은 이제 저는 다 비슷비슷하게 재미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각각 이제 뭔가 다른 매력들이 있어서 이제 좀 시간을 더 많이 쓰면은 넓게 하면서도 열심히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좀 이제 흥미가 가는 분야에 좀 더 열심히 하시면은 저는 세 가지 다 네, 좋은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 잘하시는 준영님에게 마지막 질문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처음 AI 공부하실 때 가장 힘들었던 점, 해결을 어떻게 하셨는지, 네, 답변해 주시나요? 처음 AI 공부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은 사실 이제 뭐가 있었을까요? 이게 안 힘드셨다. 쉽던데? 어, 재밌던데? 약간 이런 걸까요? 그런 것보다도 사실 AI를 네. 공부할 때는 이제 사실 뭐 모든 공부 분야가 그렇듯이 이제 처음이 가장 힘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텍스트북 보면서 뭔가 개념을 익히고 이럴 때도 상당히 좀 뭐 어려웠었던 것 같고, 근데 더 어려웠던 거는 사실 이 AI라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뭔가 회사에서 이걸로 뭔가 만들려고 했을 때 그 앞에 선례나 뭐 교보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더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기술이나 뭐 개념을 이해하는 거는 물론 이제 그것도 힘들지만 조금 더 이제 덜 챌린징했던 것 같고, 오히려 회사에서 했던 공부들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힘들었고 더 재밌었던 기억이 있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잠깐 네. 첨언을 하자면 저는 이제 서비스 개발을 회사에서 계속 하면서 AI 공부를 몇 번 시도해 봤었는데 좀 그때 힘들었던 점은 그러니까 서비스 개발 같은 거는 사실 이 거의 100% 예측 가능한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로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딱 그냥 바이너리로 딱 나오는데, 뭔가 AI는 뭐 70% 정도 정확률, 90% 정도 정확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완벽하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걸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지 서비스에 실제로 이제 고객들한테 이 가치를 줄 수 있을까, 이런 퀘스천들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마음의 장벽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의 장벽과 함께. 네, 그러면 이렇게 거의 100분 토론도 아니지, 100분 동안 진행된 저희 패널 토크까지 좀 마무리를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다시 저희 업스테이지 지원 링크를 이제 전달해 주는데, 아까 유튜브 댓글 중에 의자 다 허먼밀러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제 돈 재산이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또 복지들이 굉장히 또 많다는 점, 그거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좋은 질문들을 해주신, 그리고 계속 들어주신 청중분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답변을 너무 잘해주신 스피커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이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